저는 오순덕입니다. 제 나이 62살, 30년 세월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피스텔과 상가를 청소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닳고 닳아 투박해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굽은 허리를 숙여 낡은 운동화 끈을 매는 것이 저의 변치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든 끈적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든 저는 묵묵히 빗자루와 걸레를 챙겨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오갔습니다. 손은 차가운 물에 거칠게 부르트고 무릎은 오래도록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은 탓에 시큰거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찡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땀 흘려 번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쌓일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 월 150만 원 남짓한 청소부 월급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직접 싸간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오래된 옷을 몇 년이고 기워 입었으며 자식들에게도 절약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차츰 청소구역을 늘려나갔고 마침내 월 400만 원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피나는 절약으로 저희 통장 잔고는 야금야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낡은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사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내 2채, 3채 어느덧 5채의 집이 모두 제 명의가 되었을 때 자식들은 제게 달려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총 15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입만 600만 원. 이제는 고생 끝에 허리 펼 날이 오겠거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가 되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소중한 집들 중 2채를 각각 2억 원씩 전세 보증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총 4억 원이 순식간에 자식들에게 흘러갔지만 제 얼굴에는 오히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제 기쁨인걸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던 자식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사위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게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말은 이러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될 재산인데 미리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30년 고생으로 한 땀 한 땀 모은 제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언젠가 자신들에게 예약될 유산일 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제 삶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나 했습니다. 이제야 좀 허리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저희 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세상이 들썩인다는 코인이라는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더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이름도 생소한 온갖 알트코인에 닥치는 대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수익이 나는 듯도 싶더니 곧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며 3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초조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들이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집 한 채만 팔아서 이 끔찍한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해줘. 엄마가 아니면 누가 날 살려줄 수 있어.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교훈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을 투기 빚 청산에 쓰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자 아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아들의 얼굴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면서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겨우 빚 좀 갚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거야. 그 말은 저희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딸내 사위에게도 불운이 겹쳤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른바 깡통전세에 걸리면서 2억 원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입니다. 딸과 사위도 주저함 없이 저에게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에는 저희 재산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허리 굽혀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왜 너희들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 거니? 그러나 이 질문에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은 저희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나중에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리미리 재산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는 마치 어머니는 이제 재산을 내어주고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닌 단지 미래를 위한 부담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하염없이 잠 못 이루며 제가 걸어온 고단한 인생길과 자식들의 싸늘하게 변한 눈빛을 밤새도록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압박은 저에게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두 모여서는 저희 재산 관리에 대해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저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팔 때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하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끌어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니 혼자서 5채나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라며 재산 관리권까지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닌데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저 몰래 집 한 채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들의 도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의 질문에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집이니까 미리 활용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애써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고 라고 말하자 딸마저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셔야 해요. 딸의 말은 저희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상속만 기다리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저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청소도구를 챙기던 날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았나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욕심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강한 의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 5채 전부를 매각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은 놀란 얼굴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을 왜 한꺼번에 다 파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노력 덕분에 2주 만에 모든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총 15억 원의 현금이 저희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내 더욱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 투자 이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15억 원 정도의 현금이라면 캐나다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이 들었습니다. 이민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난생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기대와 욕심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미지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조용한 설렘이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드디어 캐나다 투자 이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저희 재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통장 사본들을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집들 다 팔았다. 저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15억 원 현금으로 만들어서 캐나다로 이민 간다. 내일 출국이다.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전세 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30년 동안 청소하면서 모은 내 돈이었다.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닌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버리긴 무엇을 버려? 너희들이 나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니? 이제야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한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장례식 때나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자식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으니 이는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다는 교훈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저를 놓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고통이 아닌 비로소 찾아온 평온과 미래를 향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옛말에 자업자득이라 했으니 이는 참으로 한치의 틀림없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걸어온 모진 세월이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려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더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행복 딱 2글자만 써보세요. 10배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